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사흘간의 평양 실무 협상을 마치고 귀환했습니다. 미국 회담장으로 유력한 베트남 다낭의 한 호텔은 경비가 삼엄하고 예약도 불가합니다. 베트남 현지 분위기 보도합니다. 한국당이 미국 회담과 일정이 겹친 전당대회를 오는 27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등 당대표 선거주자들은 연기하지 않으면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윤한덕 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근무 중에 과로사 한 대 이어 2년차 전공의가 36시간 근무 중에 숨졌습니다. 열악한 의료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울대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이 고용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해 도서관 난방이 중단됐습니다. 난방이 끊긴 지 하루가 지나면서 도서관 실내 온도는 이렇게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밑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강추위에 떨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신차 배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르노그룹이 파업을 계속하면 후속 물량을 논의하기 힘들다고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무너져 내려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평양을 방문했던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과 꽉 찬 사흘 동안 협상을 하고 조금 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당초 최대 1박 2일이 될 거란 예상이 있었는데 하루를 더 머물렀던 건 정상회담 일정이 이미 공포된 만큼 그만큼 해야 할 얘기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선물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는 게 쉽지 않았을 거란 분석도 가능할 겁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우리 정부의 방북 결과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이채연 기자에게 맡겼습니다.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앨리슨 후커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등 미국 대표단을 태운 공군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합니다.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사흘간 비핵화 일정을 논의하고 돌아왔습니다. 외교소식통은 미북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선언문 초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안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 발표된 공동성명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내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이어서 우리 측 북핵 육자수석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본부장을 면담하고 점심 무렵 일본 육자수석 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 국장에게도 설명을 해줄 예정입니다. 한미일 육자수석 세 사람이 함께 점심 식사를 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현재 미북 간 엇갈리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개최 도시도 논의한 것으로 보여 곧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만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유력시되고 있는 베트남의 휴양 도시 다낭은 벌써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진을 급파해서 현장 분위기를 살펴봤는데 회담 장소로 거론되는 호텔 주변에 경비가 삼엄하고 숙소 예약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낭 현지에 가 있는 차정성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차 기자, 다낭 해변가를 쭉 다녀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분위기가 어떻던가요?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다낭의 미케 해변은 평범한 베트남 관광 명소의 모습입니다. 휴양 도시답게 해안가를 따라 호텔들이 쭉 늘어서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북동쪽 끝 미북 정상회담장으로 유력한 인터컨티넨탈 호텔 주변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3면이 바다고 1차선의 해안 도로가 유일한 진입로라 경비와 보안에 제격인 곳입니다. 진입로에서는 호텔 안쪽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 예약 없이는 호텔로 들어갈 수 없는데 예약도 불가능합니다. Yes, right now we are really crowded and we are already full at our resorts for the 사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숙소 후보지로 꼽히는 하얏트 리젠시 호텔이나 김정은 위원장의 숙소 후보지로 꼽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도 비슷합니다. 27 until 28. I'm sorry because we already fully booked room. Yes, already fully booked room. We don't have any available. 회담 장소와 정상의 숙소가 확정되면 경비는 더욱 삼엄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트남 다낭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한때 나왔습니다만 이 가능성은 이제 사실상 희박해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중 시진핑 주석을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고 청와대도 종전선언은 이번 회담의 의제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기에는 복잡한 변수가 너무 많은 듯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직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무역협상 시한전, 즉 2월 말까지는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You know, so far there's no indication of that. There's no indication of that. 외교 소식통은 당초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행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고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이 미국에 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만남을 미북 회담 뒤로 미뤘다는 겁니다. 북한의 뒷배로 여겨지는 중국이 무역 협상에 북한 문제를 개입시킬 우려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한중 정상이 베트남을 방문해 종전선언에 서명하는 사자회담 가능성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줄곧 2차 미북 회담에 종전선언은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문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가능성은 열어뒀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과 북한 사이 조율 역할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오는 27일 미북 정상회담이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와 겹쳐서 연기하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결국 그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선 후보 8명 가운데 황교안, 김진태 두 후보만 결정을 수용했을 뿐 나머지 6명은 경선 불참을 선언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미선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강상구 정치부장에게는 뒷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2월 27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해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전 대표를 비롯한 6명의 경선 후보들이 불참을 언급하면서 연기를 요구했지만 한국당 선관위와 비대위는 기존 일정대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TV 토론회를 늘렸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설득해 가겠습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는 예고한 대로 경선에 불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정우택, 주호영, 안상수 의원도 경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선 불참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다면 한국당 대표 경선은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던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 2명만 참여해 치러지게 됩니다. 한국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은 오는 12일부터입니다. 거물들의 정면 승부로 관심을 모으던 한국당 대표 경선이 자칫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예, 강상구 정치부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20일 가까이 남았는데 홍준표, 오세훈 이런 분들이 정말로 포기할까요? 제일 궁금한 대목이죠. 예. 황교안 전 총리와 김진태 의원은 원래 당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예. 오세훈 전 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예. 전 대표, 정우택, 심재철, 주호영, 안상수 의원은 예고한 대로 경선에 불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당 대표 경선 참여자는 당초 8명에서 2명으로 줄어드는 셈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이제 소위 흥행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컨벤션 뭐 효과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는 큰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전당대회가 반쪽으로 치러지게 되니까 예. 굉장히 열심히 설득을 하게 될 겁니다. 일부는 전당대회 규칙 변경을 조건으로 경선 참여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사람들이 사실 꼭 나는 대표가 정말 될 거야 라기보다는 정치적 위상을 또 확인하고 또는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는 점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고요. 예. 다만 현재 대표 경선 판세가 황교안 전 총리에게 쏠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부 후보는 출마를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번 비대위 결정이 울고 싶은 사람 뺨을 때린 격이다라는 분석이 그러니까 일정이 지금 다시 번복될 가능성은 없는 것이고 다만 뭐 토론회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참여를 유도할 수는 있겠죠. 토론회 횟수는 일단 TV 토론 횟수는 좀 늘리겠다고 했는데 좀 더 좀 뭐랄까요, 좀 페이버를 준달지 이런 식의 설득 가능성이 좀 남아 있겠죠. 결국 뭐 다른 후보들이 이제 소위 이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끝까지 뛰어줄 것인가 이게 관건이 될 텐데 특히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 굉장히 결단이 컸던 것 같은데 어떨까요? 결국 이제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가 문제일 텐데 홍준표 전 대표를 먼저 물어보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어제 제가 홍 대표를 만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첫 마디가 내가 경선에 뛰어들면서 한국당 대표 경선에 관심을 받고 당 지지율도 올랐다라면서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쭉 듣다가 제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페이스메이커로 지금 나오신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답을 좀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뜻이 뭔지 궁금했는데 저도 지금 그 속뜻이 뭔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또 동시에 TV 토론에서 확실히 역전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보였었거든요. 그런 거 보이면은 다시 경선전에 복귀할 가능성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또 오세훈 전 시장이 궁금할 텐데 오세훈 전 시장도 일단 내일 일정을 취소를 안 했습니다. 계속 그 당대표 경선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경선전에 다시 복귀할 그런 가능성을 좀 남겨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글쎄, 뭐 일정 정도 가지고 경선 포기를 하면 앞으로 정치 행보에도 좀 걸림돌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은 뭐 뻔히 예측된 것이었는데 전당대회 일정 강행한 진짜 이유는 뭡니까? 일단 미북 정상회담 때문에 관심을 뺏기서 한 달 정도 미룬다 그러면 그럼 남북 정상회담에 또 관심을 뺏길 수가 있다라는 현실적인 고려. 그 다음에 미북 정상회담을 27일과 28일 양일간에 하는데 그렇다면은 공동 정상 합의문은 아마도 28일에 나올 텐데 전당대회는 27일이면 이건 뭐 사실상 상관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또 현실적인 고려도 역시 작용을 했고 가장 큰 거는 이제 아니 명색이 제1야당이고 공당인데 이런 거 생각해가지고 날짜 바꾼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정당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를 한 거. 자, 어쨌든 뭐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국민들의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규칙 문제, 일정 문제 가지고 좀 이렇게 논쟁을 부리는 게 모양새는 좀 그렇군요. 그렇죠. 역시 비대위가 아마도 얼마나 열심히 복귀 명분을 만들어 주느냐. 이게 1차적으로 가장 열심히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강상구 부장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설 연휴 근무 중 과로로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2년차 전공의가 당직 근무를 하다가 숨진 사실이 또 알려졌습니다. 36시간 연속 근무 일정 중에 26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1일 아침 9시쯤 2년차 전공의 33살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동료가 당직실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가 근무를 시작한 지 26시간 만이었습니다. 36시간 근무 일정이었는데 낮 근무 12시간을 연속해서 더 일한 뒤 저녁 7시쯤 퇴근할 예정이었습니다. A씨는 평소 앓던 지병도 없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병원 측은 근무 시간도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자살이나 타살은 아니다. 정확한 사유는 추후 정밀 검사하고 판단하겠다. 전공의는 관련법에 따라 일주일에 80시간 이내 연속 36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16시간 이상 연속 근무를 하면 10시간 넘게 휴식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근무 시간은 과도할 뿐만 아니라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사실상 그 18시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저희가 다른 사람 아이들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전공의 단체는 과도한 업무는 환자에게도 큰 위협이 된다며 관련법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일했던 응급실에서는 오늘도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한 필사의 노력이 이어졌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진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리울리자 간호사,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상황 요원들의 손이 바빠집니다. 여기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인데요. 응급 환자가 한 명 발생하면 평균 5군데 이상 전화를 걸어 빈 병상을 찾습니다. 보호자 동의돼서 환자분 그쪽 병원으로 전원 간다고 하시거든요. 지난해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상황실을 통해 다른 병원 응급실로 연결해준 사례만 5,100건에 이르는데 3교대로 일하는 상황 요원은 22명에 불과해 잠시 쉴 틈조차 없습니다. 네, 응급실로 우선 가시면 되세요. 과로사로 숨진 고 윤한덕 센터장은 2년 전까지 상황실장도 겸했습니다. 외상체계 관리, 응급의료 기획 등 8개 팀을 총괄하며 응급환자가 골든아워 안에 치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심장질환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지역 내에서 모든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고, 이틀째 빈소에는 조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고 윤 센터장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네, 서울대학교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임금 협상을 두고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불똥이 학생들에게 튀었습니다. 파업으로 학교 도서관 난방이 꺼지면서 학생들은 추위에 떨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오늘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실내인데도 모두 두터운 옷차림입니다. 담요를 둘둘 감기도 하고 패딩 점퍼를 겹겹이 껴입은 학생도 보입니다. 시설관리 근로자 파업으로 난방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난방이 끊긴 지 하루를 넘기면서 도서관 실내 온도는 15도로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난방 중단이 계속되면 실내 온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고시 등을 코앞에 둔 학생들은 불만입니다. 지금 1차가 4주 정도 남아서 그거 공부하고 있는 와중이고 난방이 꺼지니까 아무래도 손발도 많이 시렵고. 그래서인지 평소와 다르게 책들만 있는 빈자리도 많습니다. 창가 자리는 모두 텅 비었습니다. 그분들 나름의 사정이 있는 거긴 하지만 또 저희 입장에서는 마냥 또 이해만 해주기에는 이렇게 저희가 피해를 보니까. 발단은 파업에 돌입한 근로자 120명이 도서관 등 4개 건물 기계실을 점거하고 난방 전원을 끄면서부터입니다. 정규직에 걸맞는 급여를 달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현장을 이렇게까지 만들 때는 가슴 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폭행과 마약 논란이 불거진 유명 클럽 버닝썬이 이번엔 클럽 안에서 촬영됐다는 성관계 동영상이 퍼져 또 논란입니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구민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성인 사이트에 올라온 동영상입니다. 동영상에는 버닝썬 클럽 안 VIP 룸으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성과 여성이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목에는 클럽 버닝썬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버닝썬은 지난 11일 고객과 직원 사이의 폭행 시비와 클럽 손님들이 마약을 투여하고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된 곳입니다. 유포된 영상이 찍히는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클럽 내부 VIP룸은 현재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동영상 유포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동영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유포 경로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폭행 시비와 이용객들의 마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동영상 논란으로 또 다른 국면을 맞은 겁니다. 클럽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약 투약과 성폭행 의혹은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너무 정황이 없고 그 팩트는 지금 확인 중에 있는 이슈로 지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지금 최대 협조하고 있고요.
버닝썬 사태가 각종 의혹을 넘어 여러 추문으로까지 이어질 조짐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던 여성이 홧김에 아파트 난간에 매달렸다가 구조됐습니다. 소방관의 재빠른 대응이 없었다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아파트 난간에 한 여성이 매달려 있습니다. 저 꼭 잡고 있어야 되는데 저거. 어떡해. 난간의 세로봉 사이로 무릎을 넣어 버티지만 위태로워 보입니다. 주민들 시청 난간에 매달려있어도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잡고 있었어요. 어제 오후 3시쯤 30살 여성 A씨가 아파트에 매달려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은 8층 창문을 통해 9층으로 접근했습니다. 소방관은 약 30m 높이에서 A씨의 허리춤을 잡은 뒤 한 손으로 A씨를 들어 아파트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행이네. 소방관 대단한데? 베란다 난간 위에 올라가가지고 9층 베란다로 올라가서 저희가 한 손으로 요구주자를 들어 올려서 집 안으로 구조했습니다. A씨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홧김에 떨어지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내란 선동죄로 9년형이 확정됐고 지금 5년 2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예통진당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석기 전 의원을 석방 사면하라는 요구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주범을 잡은 만큼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는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친누나 이경진 씨의 노숙천막입니다. 3.1절 특사로 이 전 의원을 석방하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되기를 희망하죠. 돼야죠. 꼭 돼야죠. 옛 통합진보당 당원 등으로 구성된 이 전 의원 구명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끊임없이 정부에 특별 사면을 요구해왔습니다. 구명위원회는 모레 종묘에서 이곳 청와대 앞까지 행진한 뒤 이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이 전 의원이 수감 중인 수원구치소 앞에선 주최 측 추산 지지자 1000여 명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선 옛 통진당 의원이자 현 민중당 이상규 대표가 이 전 의원을 면회한 뒤 한 말이라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농단의 주범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된 이 전 의원은 현재까지 약 5년 5개월 동안 수감 중입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이석기 전 의원 구명위원회가 대대적인 여론전과 함께 석방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재심 청구까지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전 의원 재심이 가능한 건지 오늘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훈 기자. 예. 재심이라고 하는 거는 판결이 난 사건을 다시 재판하자 이런 거죠. 예. 어떤 경우에 허용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하자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일단 법에는요, 이 재심 사유를 7가지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이 판결 당시 쓰였던 증거가 위조 또는 변조됐거나 이 판결을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새로 판결됐을 때, 그리고 판결에 관여한 법관이나 검사가 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했다는 게 증명되면 이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부합합니까? 자, 일단 구명에는요, 이 판결에 관여한 판사나 검사가 직무에 관한 죄를 지었을 때, 자, 이런 재심 요건을 들고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이번 사법농단 사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등장한 이 법원 행정처의 문건에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구체적 협력 사례로 바로 이 전 의원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이 판사 직무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시점에 있어서 순서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법원 행정처 문건은 이 전 의원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후 6개월이 지난 2015년 7월에 작성됐기 때문에 이미 확정 판결까지 난 사건으로 거래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때가 이르다는 주장도 있고요. 들어보시죠.
법관이 어떤 직무상의 범죄를 범해서 거기 따라서 판결을 했을 텐데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 직무상의 범죄와 판결 결과에 관계가 있다고 할 때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아직 이 사건은 기소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다면 양 전 대법원장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재심을 할 수도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두 번째, 당시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나 또 조작된 증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구명인은 이전 의원 사건이 조작됐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정확한 증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 당시 대법원 판결의 근거가 됐고 또 이전 의원의 비밀 조직이 KT 해와 전화국을 공격 대상으로 거론했던 5월 회합이 없었다는 등의 새로운 증거 역시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심 신청하겠다는 거죠. 언제 합니까? 예,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이제 이전 의원 사건의 재심 신청을 할 거라고 이제 구명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재심을 할 것인지 여부는 대법원이 결정하게 되는데 앞서 설명드린 여러 이유로 재심 절차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예, 곧 3.1절이 다가오죠. 3.1절 특사를 받기 위해서 이론전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를 동원해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 것이었을 뿐 정치 관여로 재판받을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고 항변했습니다. 보도에 한송원 기자입니다. 결심 공판을 마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법원에 걸어 나옵니다. 아니. 지금 판결 나기 전에 내가 어떤 코멘트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군형법상 정치 관여 혐의 등으로 징역 7년이 구형되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아꼈습니다.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은 최후 진술 등으로 7시간 가까이 진행됐습니다. 김 전 실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사이버 심리전 부대가 본연의 업무를 넘어 기소돼 재판까지 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한 행위가 이뤄졌다면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부하들만은 선처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충직한 군인이었던 이재수 장군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던 데 대해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 과정에서 북한의 대남전에 맞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진행돼온 댓글 작전이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 전 청와대 기획관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1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국가보훈처가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군인 일부를 제외하고 북한 정권 수립 공신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는 방안에 이행 계획을 세워놨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가 논란이 됐을 때 보훈처는 단순한 권고안일 뿐이라고 해명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미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원봉에게 적정 서운을 해야 한다는 보훈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국가보훈처는 2년 안에 심사가 시급한 대상자 3,500명을 우선 심사 완료할 계획이라며 심사 인력 확충이 필수라고 쓴 이행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입수해 공개한 자료입니다. 보훈처는 앞서 보훈혁신위 권고가 논란이 되자 김원봉 서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 의원은 보훈처가 이행 계획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취합 중에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지만 이행 계획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권고안에서 해놓은 거 시행도 해가면서 없다라고 하고 만들어져 있는데 자꾸 국민을 위한 정부가 이런 식으로 국회에 대놓고 거짓을 국민을 속이는 거잖아요. 보훈처는 지 의원의 주장에 이미 활동이 종료된 보훈혁신위원회의 회의 자료일 뿐이며 3월에 발간되는 백서에 최종 계획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성인병 관련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한 일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베이징에서 검사를 받았다면 이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배경은 물론 그 결과도 궁금하죠. 백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비즈니스 저널이 어제 보도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 관련 기사입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 방문 당시 비만이나 당뇨병 등 성인병 관련 정밀 검사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8일 환영 만찬 당시 시진핑 주석이 리설주, 펑리위안 여사가 주고받은 김 위원장 건강 관련 얘기를 알게 돼 결국 김 위원장을 설득했다고 썼습니다. 시 주석이 김 위원장은 부인에게도 우리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분이니 건강을 잘 챙겨달라면서 퉁런당 시찰 때 건강검진을 받는 게 어떠냐고 하자 김 위원장이 시간이 오래 안 걸리면 하겠다고 응했다는 겁니다. 검진 당시 김 위원장은 당뇨병 예방 한약도 지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2014년도에는 120kg가 됐는데 최근에는 130kg로 추정을 한대요. 원래 폭음하고 폭식 이것 때문에 몸이 많이 성인병이 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 가족력이 있다. 가족 경력이 그게 이제 혈압하고 당뇨다. 김 위원장이 베이징에서 검진을 받았다면 북한 지도자로는 최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건강검진을 제안했을 때 시 주석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 건강검진을 받아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 좋은 건강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예, 이 예에서도 보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문제에는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도 수년 전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심장병, 고혈압 같은 성인병 가능성을 제기해 왔다고 하는데 이달 말 미북 정상회담에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 8년 전 아버지 장례식 당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이때만 해도 김 위원장 몸집이 눈길을 끌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살이 부쩍 쪘습니다. 당시 우리 정보당국이 추정한 체중은 120kg. 2016년도에는 130kg까지 증가했다고 봤습니다. 집권 4년 만에 몸무게가 40kg이 늘었습니다. 지난해 남북 정상이 백두산 천지를 오를 때 30대 김 위원장과 60대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대화를 나눴죠. 숨지 않았습니다. 네, 뭐 아직 이 정도는. 얄미우십니다. 예. 남편 건강에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가 농담 한마디에 드러났습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불면증, 고혈압, 통풍, 심장병, 당뇨병 등을 앓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수시로 김 위원장 몸을 360도 스캔해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아내의 걱정도 각국 정보기관들의 예의주시도 아랑곳하지 않는 걸까요? 어디서든 줄담배를 피우기로 유명하죠. 북한도 금연 캠페인이 한창인데 말입니다. 담배와 관련해서 투쟁을 벌여서 이 남자들 담배 안 피우게끔 좀 된 바람을 일으켜야지만이 이게 해결되지. 아직 건전치마다 사람으로 보면 주위 환경에게 아주 불쾌감을 주는 그런 말썽시간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2013년 김정일 사망 2주기 때 헝클어진 머리, 초점 없는 눈빛을 보여 폭음설, 피로 누적설 등 말들을 낳았습니다. 2014년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걷는 모습을 보인 후 석 달 뒤에야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불편하신 몸이시건만 인민을 위한 영도의 길을 불같이 이어가시는 우리 원수님. 이 같은 불편한 걸음걸이는 2017년에도 반복됐습니다. 지난해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때는 어깨를 들썩이며 숨을 몰아쉬고 도보다리 산책 후에는 흥건히 땀을 흘렸습니다. 가족력도 있습니다. 할아버지 김일성은 심근경색, 아버지 김정일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사망했죠.
심혈관 질환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라면 그 위험은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치의 주인공으로 떠오른 김정은의 건강 문제가 미북 회담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르노 삼성 자동차 노조가 최근 4개월간 부분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업이 이렇게 장기화하자 본사인 프랑스 르노그룹이 후속 물량을 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혹시 이러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결국 문을 닫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사례가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부분 파업 중인 르노 삼성차 부산 공장입니다. 근로자 2,500명 앞으로 지난주 그룹 본사 로스모저스 부회장의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오는 9월 계약 만료 이후 신규 물량 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28번 부분 파업을 지속하자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파업 시간이 104시간에 달하면서 5,000대가량의 생산 차질이 생겼습니다. 르노 삼성 한 달 생산량의 25% 규모입니다. 공장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이게 배정이 되는 건데 파업이 계속되면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전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상황. 이미 무한 경쟁 중인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노사 강대강 충돌이 르노 삼성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완성차 공장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될 것입니다. 이미 GM 같은 경우는 북미 공장을 5개 폐쇄를 했고 모든 지금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효율성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에 르노 본사 경고대로 신차 물량 배정이 안 될 경우 부산 공장 생산량이 반토막 나는 것은 물론 하청업체의 대규모 구조조정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TV조선 황민진이다. 명품 브랜드 구찌가 출시한 신상품이 흑인 비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이 옷인데요. 흑인 얼굴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명품 브랜드들이 인종차별 시비로 판매를 중단하고 사과하는 일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구찌가 최근 내놓은 검은색 스웨터입니다. 터틀넥 윗부분이 얼굴 반을 덮고 입모양을 따라 절개된 부분의 테두리는 붉은색입니다. 출시되자마자 흑인의 검은 피부와 입술을 과장되게 표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The covering on the face, the red around the mouth, to me that's representative of blackface that was in our country many years ago and I don't like it. 구찌는 곧바로 사과하고 매장에서 제품을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최근 명품 브랜드들의 인종차별 시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프라다가 내놓은 액세서리 캐릭터가 흑인 비하 논란으로 곧바로 판매가 중단됐고 돌체앤가바나는 중국인 여자 모델이 젓가락으로 피자 등을 먹는 광고가 아시안 비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에선 랠프 노덤 주지사와 마크 허링 검찰총장이 흑인 분장 관련 구설수로 사퇴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Anger. And why is that? The fact that this disrespect is constantly being aired and it's somehow seemingly to be okay and cool. 당사자들은 차별 의도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흑인 분장은 인종차별적 고정관념이 오락에 활용된 사례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터키의 수도 이스탄불에서 8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돼 적어도 11명이 숨졌습니다. 5초 만에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길거리에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뽀얀 먼지가 날리고 사람들은 혼비백산 피신하기 바쁩니다. 불과 5초 만에 형체도 없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현지 시간 6일 터키 이스탄불의 8층짜리 아파트가 붕괴됐습니다. Tüp patladı zannettim. Bir döndüm arkaya baktım. Bina kat kat aynı şey gibi, kağıt gibi döküldü yere. 구조가 진행되면서 사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필사의 구조 작업 끝에 사고 18시간 만에 5세 여아가 구조되는 등 지금까지 13명이 구조됐습니다. 이 건물에는 4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매몰돼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당국은 붕괴 건물의 상단부 3개 층이 불법 증축된 것을 붕괴 원인으로 보고 추가 조사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인구 증가를 겪은 터키 이스탄불에 불법 증축 건물이 많아 안전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내일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올림픽 1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도 열리고 있습니다만 정작 평창과 강릉에서는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이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언맨 윤성빈의 쾌속 질주. 남북 아이스하키 단일팀의 감동과 북한 응원단의 이색적인 응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에 감동과 환희를 선사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과연 올림픽 개최지는 어떤 모습일까? IT 강국의 화려한 첨단 기술을 선보인 대표회식장은 모두 철거된 채 성화대와 국기복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게 사람들이. 아니 뭐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올림픽 했던데 이렇게 뭐 흔적이 없이 이렇게 썰렁하게 이런 게 어디 있냐고. 올림픽 특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올림픽 하고 나면 그 동네가 망한대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일각도로로 길을 너무 잘 뚫어놔가지고 그러다 차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특히 2조 원을 들여 지었던 경기장 시설 상당수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평창 슬라이딩 센터를 비롯해 강릉 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 등 5개 신설 경기장은 지난 1년간 가동을 멈춘 상태입니다. 시설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뭐 유럽이나 어디에 내놓아도 그렇게 막 손색이 없는데, 근데 이런 시설을 단 정부에서 뭐 15억, 20억이 없다고 해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좀 답답하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을 두고는 산림청과 강원도, 정선군이 뒤엉켜 심각한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올림픽 성화가 꺼지자마자 몸살을 앓고 있는 평창. 잠시 후 밤 10시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세븐에서는 올림픽 1년 뒤의 민낯이 낱낱이 공개됩니다. TV조선 이상준입니다. 식당 일을 하던 70대 할머니, 또 양봉일로 평생을 보낸 60대 할머니가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브 스타가 됐습니다. 정년도, 은퇴도 없는 1인 미디어 시장에서 제2의 인생을 찾은 건데요.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 노래 따라 부르기부터 어머님은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인기 드라마 패러디. 오늘 포인트는 좀 어려 보이는 포인트요. 개모임 갈 때 유용한 메이크업 강좌까지 넘치는 끼가 돋보이는 73세 크리에이터 박막래 할머니의 영상은 매회 화제가 됩니다. 구수하고 시원시원한 입담으로 65만 구독자를 끌어모은 뒤 구글 본사와 국제영화제 초청은 물론 최근에는 광고 촬영까지 마쳤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양봉일을 하던 60대 조성자 씨도 특기를 살린 한식 요리 채널을 열었습니다. 22만 구독자를 모은 비결은 제철 요리와 고향 어머니의 감성을 담은 따뜻한 설명. 외국에 계신 분들이 그 고국이 많이 그리우실 텐데 그 제 음식을 보고 어머니가 생각난다, 그 고향이 생각난다. 촬영과 편집 등은 아들이 돕고 있지만 요리 선정, 레시피 개발 등은 모두 직접 해내고 있습니다. 최고령 먹방 유튜버 82세 김영원 할머니. 젊은 유튜버가 대부분인 먹방에서 할머니 먹방이라는 차별화에 성공했습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철학을 바탕으로 꿈을 펼치고 있는 실버 세대. 미디어 시장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예, 나이 지긋한 분들에게는 유명한 장면이죠. 이미 고전이 되어버린 스파이 영화 007 두 번 산다의 제목은
좀처럼 죽지 않는 제임스 본드를 상징합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영어 속담을 살짝 비튼 제목이죠. The Latin term for that sentiment is carpe diem. 예,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이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라틴어 금은 현재를 잡아라도 인생은 한 번뿐과 통합니다. 그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말의 첫 글자를 딴 캐나다산 신조어 욜로가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됐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즐기자는 현재 중시형 삶이죠. 죽어라 이래도 소용없더라는 좌절과 배신감이 담긴 책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세계 80개국에서 5년마다 하는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느냐는 문항이 있는데 최근 진행된 조사에서 그렇다고 답한 한국인이 46%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얼핏 꽤 높아 보이는 수치입니다만 1990년에 81%와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83%에서 78%로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와는 확연히 비교가 되죠. 전후 세대들이 가난에 무릎 꿇지 않고 악착같이 일었었던 것도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서였습니다. 배고픔을 다시는 겪지 않겠다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졸린 눈 부럽다 공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유일한 나라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래 대신 현재, 희망 대신 행운이 더 커 보이는 세상이 된 듯합니다. 지난해 복권이 4조 원어치나 팔려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운 것도 그냥 흘려볼 일만은 아닌 듯합니다. 미국 LA타임스는 한국에서 공무원이 되는 건 하버드대 합격보다 더 어렵다고 했습니다. 칭찬 같지만 한국의 비정상적인 공시 열풍을 비꼰 기사입니다. 희망과 열정이 식어버린 나라, 이제는 정치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2월 8일 앵커의 시선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였습니다. 이번 주는 연휴 덕분인지 주말이 금방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 체감온도 영하 10도 이하의 강추위 예상됩니다.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찬바람이 불면서 공기 상태는 좋아졌습니다.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주말에 마음 놓고 집안 환기시켜도 좋겠는데요. 다만 날이 추우니까 잠깐만 열어두시는 것이 좋겠고요. 또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꽤 강하게 불어서 시설물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불이 번지기 쉬운 기상 조건입니다. 불조심 당부드립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 영하 8도 등 오늘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대전 영하 5도, 창원 영하 2도로 시작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등 중부지방은 종일 영하권 추위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점차 오릅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미세먼지 농도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건조한 날씨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비건 대표가 내일 우리 정부의 방북 결과를 설명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의 여부일 겁니다. 두 정상의 이벤트에 우리 안보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따질 건 따지고 바로 잡을 건 바로 잡는 냉정한 결기를 정부 당국자들에게 기대하겠습니다. 금요일 뉴스나인 마칩니다. 고맙습니다.